198번째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은 먼저 합창곡 한 곡을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잘 한번 감상을 해보세요. 어떻습니까? 이 오페라가 뭔지는 몰라도 이 합창곡이 무슨 노래인지를 모르는 분들은 거의 없으시죠? 가라 상념이여 금빛 날개를 타고,
바빌론의 유수라고 있습니다. 기원전 약 605년 정도부터 시작해서 그 당시에 이제 바빌로니아에 침략을 받고 나서 그 히브리인들이 그 바빌로니아로 끌려가지고 약 한 70년 정도 유배를 당한 그런 역사적인 기록이 있는데 유프라테스 강에서 이제 그 이 히브리 노예들이 모여서 이제 합창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실제 오페라의 그 3부 2장에 등장하는 합창곡인데 왜 제가 이 곡을 먼저 이렇게 들려드렸냐 하면은 사실 이 곡은 이제 우리 오페라에서 최고의 합창곡으로 꼽힙니다. 최고의 합창곡을 꼽으라는 이제 설문조사를 하게 되면 늘 이제 1등이 되는 그런 곡입니다. 보통 이제 경쟁되는 이제 이 합창곡들을 보면은 일트로바토르의 대장간의 합창, 일트로바토르도 이제 베르디 작품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바그너의 이제 타노이저의 그 술레제의 합창, 그 다음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 오렌지 향기 바람에 날리고 뭐 이런 곡도 이제 굉장히 인기 있는 합창곡이고요. 아이다의 이제 개선 홍진곡, 뭐 로엔그린의 이제 신부들의 합창, 이건 이제 결혼식 때 지금 누구나 다 들을 수 있는 그런 음악이죠. 뭐 이런 여러 가지 합창곡 중에서 이제 단연 탑이 바로 이 합창곡입니다. 왜 제가 이 합창곡이 이제 그렇게 이 오페라에서 중요하냐 그러면은 사실 이탈리아인들은 지금 이 곡이 뭐 이탈리아를 노래한 건 아니지만 제2의 애국가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나 봐요. 보통 이탈리아 내에서 그 모든 관객들이 같이 따라 부르는 게 요즘은 거의 정설화된 그런 상태입니다. 이탈리아인들이 그렇게 사랑하고 또 이탈리아인들이 그렇게 베르디를 사랑하는 만큼 이 곡도 사랑하는데 그 이유가 여기 이제 그 왼쪽 지도를 보시면 이제 초록색 부분이 당시 이제 그 합스부르크가 오스트리아 제국 때인데 위에 보시면 약간 색깔이 연한 부분이 그 이탈리아입니다. 당시에 지금 현재 이제 이탈리아에서 북부 이탈리아 쪽은 그 당시에 이제 오스트리아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 오페라가 이제 그 초연한 장소가 밀라노입니다. 북부 이탈리아에 포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당시 상황이 나라를 뺏긴 그 서름하고 이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이 뭐 감정적으로 굉장히 잘 맞아떨어진 그런 거죠. 그래서 이 곡 자체가 엄청나게 이제 그 이탈리아인들의 사랑을 받았고 이제 만국의 한을 우리로 치면 이제 뭐 울밑에선 봉선화가 그 나라를 뺏긴 서름을 이제 대변했듯이 뭐 그런 형태의 이제 감정선이 교차하는 그런 곡이라고 생각들을 하나 봐요. 그래서 사실 이탈리아인들은 이 오페라를 관람할 때 이 합창곡은 같이 따라 불러도 뭐 어색하지 않고 다들 그렇게 인정을 하는 분위기입니다. 혹시 뭐 해외에 가셨다가 이탈리아 가셨다가 오페라를 보는데 이 같이 따라 부른다 그래서 뭐 몰상식하다고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건 뭐 그렇게 굳어버린 그런 장면이니까. 그 이 작곡가 베르디의 개인적인 상태로 봤을 때는 또 이 작품이 또 인생에서 뿐만이 아니고 이제 오페라 그 작품 활동에서도 굉장한 터닝 포인트가 되죠. 이 뒤에 이제 이 사실 베르디가 이제 민족 작곡가로서 이제 존경을 받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뭐 사실 국회의원도 하죠. 1901년 때 이제 그 베르디가 죽었을 때 사실 그 유언이 그 장례식 때 어떤 음악도 이제 틀지 말라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토스카니니 지휘로 약 8천 명이 이제 이 노래를 합창했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베르디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합창곡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릴 오페라는 나부코입니다. 이 합창곡 가라 상념이여 금빛 날개를 타고로 시작되는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은 이 나부코에 등장하는 그런 합창곡입니다. 그 설명을 지금부터 드리겠습니다. 뉴욕 메트로폴리탄 2017년 작품이고요.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이제 플라시도 도밍고가 이제 바리톤으로 이제 이 타이틀로를 맡은 작품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자, 베르디 오페라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나부코는 굉장히 초기 작품입니다. 세 번째 작품이죠, 공식적으로. 1836년에 딸을 잃고 또 2, 3년 더 있다가 이제 아들마저 잃죠, 병으로. 그런 아픔을 딛고 이제 1839년에 오베르트라는 오페라를 초연을 뭐 비교적 성공을 합니다. 비교적 성공을 했는데 그 다음에 그 사랑하던 아내 마르게르트마저
죽게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 라스칼라와의 이제 계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루만의 임금님이라는 이 부파, 그러니까 코미디 오페라를 올렸는데 이게 엄청나게 실패를 보죠. 그러니까 자식 둘의 부인까지 잃은 상태에서 오페라까지 실패를 했으니까 그 베르디의 실망과 낙담은 뭐 이루 말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었죠. 자살까지 생각했다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사실 라스칼라와의 계약이 계속 유효했기 때문에 매니저인 메렐리라는 분이 이제 이 작품을 베르디한테 의뢰를 했습니다. 처음에 이제 그 베르디 입장에서는 뭐 오페라를 작곡하고 싶은 생각이 거의 없었어요. 그 하루 만에 임금님의 실패 때문에 실망이 워낙 컸기 때문에.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그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의 그 가사를 보고 마음을 바꿨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뭐 그게 그 얘기가 이제 정설인지 아닌지 확실히 모르지만 아무튼 이 나부코는 뭐 1842년에 라스칼라에서 초연을 해서 엄청나게 성공을 했고 아까 그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의 성공과 더불어 베르디에게는 엄청난 터닝 포인트가 된 게 틀림없습니다. 더군다나 인생에 있어서도 그 아내가 죽고 나서 이때 이제 그 아부가엘레 역할을 맡았던 그 스테폰이라는 소프라노가 두 번째 부인이 나중에 되죠. 사실 바로 된 건 아니고 1842년에 초연을 했으니까 두 번째 부인과 정식으로 결혼한 게 1859년이니까 17년 뒤에 이제 결혼을 하니까 사실 베르디로 입장으로 봤을 때는 개인적인 것뿐만 아니고 이 오페라 작곡 그 생활, 작곡가 생활에서도 엄청난 그 계기를 마련한 그런 작품입니다. 나부코가. 그러니까 굉장한 작품이죠. 베르디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애국주의적인 작품이고 또 아까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과 같은 민족혼을 불어넣는 그런 역할까지도 한 데다가 그 뒤에 연달아 이제 그 롬바르디의 첫 십자군 에르나니 아틸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이탈리아의 어떤 민족주의적인 그런 애국심을 자극하는 그런 오페라를 연이어 계속 쓰게 된 뭐 그런 동기가 됐을 확률도 굉장히 높습니다. 자, 이 오페라 나부코는 그 영국과 발레 그 나부코 도노소르라고 이제 그 나부코의 이제 풀네임이 이탈리아식으로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 이 원작이 그런 게 있고요. 솔레라라는 대본을 만들어 갖고 처음부터 이 베르디한테 작곡 의뢰가 됐던 건 아니고 다른 사람한테 갔다가 베르디한테 나중에 이제 의뢰가 됐어요. 아까가 그 라스칼라 매니저에 의해서 1842년에 이제 밀라노 라스칼라에 초연을 해서 엄청나게 성공을 했고요. 이게 이제 1막, 2막, 3막이 아니고 이제 1부, 2부, 3부, 4부로 나누는 4부의 성서 오페라입니다. 각 부에는 이제 별도의 이제 제목이 있죠. 이런 오페라 작품이 몇 작품 있죠. 구약 성서의 그 예레미야서의 예언이 이제 오페라가 토대가 된 거고요. 뭐 열왕기 하편에도 이 이야기가 나온다더라고요. 나부코 얘기가. 우리가 흔히 이제 그 성경을 토대로 만든 그런 성서 오페라가 이제 이 작품 말고도 이제 다른 데도 있죠. 생상스의 그 삼손과 데릴라도 그렇고 바그너의 파르지팔과 같은 작품과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이제 살로메 같은 경우도 이제 성서에 나오는 인물들을 이제 만든 거죠. 우리가 이제 이런 작품들을 특히 이제 성서 오페라라고 그러는데 사실 나부코는 이제 베르디의 유일한 성서 오페라에 해당이 됩니다. 바리톤이 이제 타이틀롤인 그런 오페라입니다. 맥베스나 리골레토, 시몬 보카네그라, 팔스타프가 이제 베르디 작품 중에서 바리톤이 이제 그 타이틀롤인 작품인데 그 베르디의 굉장히 초기 작품이기 때문에 모험적인 그런 시도였었죠. 바리톤이 타이틀롤을 만다는 게 그 전까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이 합창이 어떻게 보면 이제 오페라보다 훨씬 더 유명하죠. 그리고 이제 보면 모든 그 등장 인물들이 그 이중아리아를 이렇게 소화하는 굉장히 이제 벨칸토 스타일의 그런 오페라입니다. 뭐 당연히 그랬겠죠. 그 벨칸토 시대가 거의 끝나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으니까요. 베르디의 초기 작품이니까 이 도니체티나 벨리니, 로시니의 그 작품의 영향이 뭐 거의 굉장히 많이 받았을 확률도 높고 또 이 나부코는 아주 전형적인 이제 벨칸토 스타일의 오페라입니다. 아주 그 음악들이 그 아주 현란하죠. 그리고 이제 그 특히 아비가엘레 그 소프라노 같은 경우는 성악의 난이도도 굉장히 높은 편에 속합니다.
자, 이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바빌론의 유수라는 그런 역사적인 배경을 갖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 아시리아, 이 아수르라고 적었는데 아시리아가 있고 이 아시리아 왕국이 이렇게 이제 분홍색으로 이렇게 걸쳐 있습니다. 유프라테스 강하고 이제 티그리스 강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이 제국이 펼쳐져 있는데 기원전 722년에 이 아시리아가 이제 북이스라엘을 이제 침략을 해서 정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대로 이렇게 나눠져 있었는데 남유대는 정복당하지 않고 이제 북이스라엘만 이렇게 완전히 이제 정복을 당하죠. 아시리아한테. 근데 아시리아에서 그 바빌론에 그 총독으로 가 있던 사람이 이제 그 반역을 해가지고 신바빌로니아를 건국을 합니다. 그게 이제 기원전 621년이고 그래서 이 바빌로니아가 이제 아시리아를 멸망시키죠. 그러니까 결국 바빌로니아로 신바빌로니아로 이제 이 부분이 이제 통일이 된 상태인데 남유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수도로 두고 있는 남유다의 여호야김이라는 그 왕이 즉위를 했는데 원래 이제 이게 비록 정복은 안 됐지만 이 바빌로니아의 거의 속국처럼 그렇게 된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반역을 하죠. 남유다의 왕이 이제 그 바빌로니아에 반기를 드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여기서 이제 607년에 여기 이제 느부갓네살이 이게 나부코도노소로입니다. 오늘 오페라의 주인공인 바빌로니아의 왕인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남유다를 이제 정복을 합니다. 완전히 이제 정복을 해서 이때 이제 605년에 1차 포로가 이제 생기죠. 이 느부갓네살 그러니까 나부코 왕이 당시에 굉장히 잔인하고 또 정복지의 모든 그 포로들을 본국으로 데려와 가지고 이제 노예처럼 그렇게 쓰는 게 어찌 당연시화되고 또 정복지를 굉장히 엄하고 잔인하게 다뤘던 걸로 유명한 왕이었던 것 같아요. 느부갓네살이. 그래가지고 이제 이 예루살렘을 정복을 하고 나서 605년에 1차 포로 이게 이제 바로 이제 바빌론의 유수가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이 바빌론으로 끌려가서 이제 노예 생활을 하는 그런 상황이 이제 오페라의 주요 테마죠. 그 다음에 기원전 592년에 이제 2차 포로를 데려가고 결국 여기에서 이제 또 그 남유다의 시드기야 왕이 또 즉위를 했는데 이 남유다 왕이 또 바빌로니아에 척을 지고 이집트와 협상을 하고 하는 이제 이런 게 또 결국 바빌로니아의 눈에 이제 벗어났기 때문에 이제 이 3차 이 침공에서는 완전히 이제 예루살렘을 초토화시킵니다. 솔로몬 성전까지도 완전히 작사를 내버리죠, 이때. 이런 이제 역사적인 배경이 있죠. 그런데 이제 이게 그 페르시아에서 이제 그 고레스, 이제 이 성서에는 키루스로 이렇게 기록이 되는데 고레스라는 사람이 이제 왕이 이렇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신바빌로니아를 그렇게 먹어버립니다. 무혈로. 그러면서 539년에 왕으로 즉위하면서 이제 바빌로니아는 멸망을 하게 되고 이제 페르시아의 그 고레스 왕이 고레스 칙령이란 걸 만들어 가지고 굉장히 특이하게 이제 그 예루살렘에 있던 왕국도 복원시켜주고 그다음에 이제 모든 노예들을 본국으로 송환을 하는 이런 이제 그 고레스 칙령이란 거를 발표를 해가지고 이제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이 전반적인 그러니까 바빌로니아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정복을 당하고 또 한 70년 있다가 이제 다시 이렇게 복이 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구약 성서의 그 예언이 된 걸로 그렇게 이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그 오페라를 우리가 이제 성서 오페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사실 그 페르시아 왕이 그 솔로몬 성전도 뭐 복위시켜주고 예루살렘 그 유대교인들을 다시 보내주고 하는 이런 것들은 굉장히 특이한 경우죠. 그 당시로 봤을 때는. 그래서 이제 이 고레스 그러니까 키루스가 이제 이 성서에서도 굉장히 좋게 기록이 됐는데 뭐 이렇게 내용을 알고 보면은 이 키루스 왕이 굉장히 그 포용 정책을 그렇게 써가지고 이게 이제 그 기독교인뿐만이 아니고 모든 해외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라는 나부코 왕이 해외 정복을 통해서 데려온 수많은 그 노예들이 그 뭐 이스라엘 백성만 있었던 건 아닐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을 다 풀어주고 이제 그 포용 정책을
했던 게 아마 그 성서에는 유독 이제 이 이스라엘과 유대민족만 이제 강조해서 기록이 되다 보니까 뭐 그렇게 그런 게 아닌가 하는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아무튼 이게 이제 1차 바빌론의 1차 그 끌려간 그 해가 대충 기원전 605년이고 고레스 칙령에 의해 가지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게 약 뭐 정확하게는 여기 기록상으로는 한 68년 정도 되는데 이제 이게 약 한 70년 정도 이게 이제 성서에 그렇게 또 기록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그 오페라의 역사적인 배경입니다. 자, 구약 예레미서 34장을 이렇게 보면은 막 이렇게 복잡하게 있습니다. 뭐 이걸 뭐 다 읽을 수는 없지만 여기 보면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나오죠. 이게 이제 나부코입니다. 이게 그 이탈리아식 발음으로 심플하게 만든 게 이제 나부코인데 내용은 이제 이렇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바빌론한테 넘긴다. 이게 이제 여호와의 얘기입니다. 시드기야 왕이라고 그 당시에 이제 유대 왕인데 죽습니다. 실제로 이제 눈을 뽑혀가지고 이제 이렇게 바빌론으로 끌려간다고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이렇게 이제 그 여호와가 이 예루살렘에 이렇게 벌을 내린 이유가 그 모세 이후에 이제 이 유대민족을 이렇게 구해줬는데 그 유대민족이 같은 민족을 종으로 삼지 말라고 그렇게 분명히 일렀는데 아마 그 이후에 동족을 이제 종으로 삼았던 그런 일이 있었나 봐요. 이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징벌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그리고 이제 70년 후에 이제 구해줄 것이다 하는 이런 게 구약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얘기 같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44장 보면은 여기에 이제 아까 고레스 칙령을 만든 페르시아 왕 그 키루스에 대한 얘기가 여기 등장합니다. 그는 나의 목자고 그가 이제 그 이 키루스가 여호와를 대신해 가지고 예루살렘을 복원하고 그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고향으로 돌려보내고 하는 이런 얘기들이 그 이 성서에 기록이 돼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네요. 근데 뭐 이것도 사실 예언이라고 얘기하기보다 가령 예를 들어 지금 예루살렘에 그 나부코 왕이 지금 예루살렘을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데 뭐 이 나부코 왕의 그 전세나 그 힘이 예루살렘을 뭐 집어삼키고도 남음이 있을 정도로 강하고 워낙 강한 대국이니까 그 당시에 근데 그 이 바빌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정복을 당할 거라는 거는 그 사실 예언이 아니라도 예측이 가능한 얘기 같은데 아무튼 이걸 이제 예언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물론 저는 이제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그래갖고 이제 성경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이해를 하지는 못했던 그런 내용도 있을 거예요. 아무튼 이런 얘기들이 구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페라하고 이제 연관이 된 거죠. 근데 이 오페라에 보면은 이 나부코 왕이 이제 그 오페라 극 중에 개종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실제로 사실은 아닌 것 같아요. 아까처럼 기독교로 다시 개종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 하는 이런 내용은 아마 좀 기독교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한 픽션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자, 이 오케스트라 악기 편성을 보면은 뭐 이게 이제 다른 베르디 작품과 거의 뭐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뭐 이관 편성이죠. 둘둘둘 여덟로 돼 있고 여기 이제 그 보면 사진을 보시면 알지만 이건 이제 지금 실제 나부코 그 오케스트라 피트 중에 한 장면을 제가 이제 커팅을 한 건데 아주 정확하게 8명의 이제 목관 주자가 저렇게 보입니다. 바순 둘, 뭐 클라리넷 둘, 오보에 둘, 그다음에 이제 그 플루트 둘인데 여기서 이제 피콜로하고 잉글리시 호르는 이제 악기가 아마 옆에 이렇게 놓여 있을 거예요. 그 지금 그 플루트 주자나 오보에 주자 중 한 사람이 그 번갈아 가면서 그 악기를 다룰 겁니다. 현악 오브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냥 현악 오브로만 지정이 돼 있고 정확하게 악기 수가 지금 기록이 안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지금 대충 제가 40개로 유출을 했냐고 이제 질문을 하신다면 제가 이렇게 이제 직접 찾은 겁니다. 오케스트라 피트에서 여기 보시면 지휘자 제임스 레바인의 왼쪽에 있는 이 사람들이 이제 제일 바이올린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일 바이올린 주자에 이제 거기에 악장도 있고 정확하게 12명이 지금 있죠. 제일 바이올린이 12명이니까 이제 그 제일 바이올린이 12명이고 여기 보면 첼로하고 이제 콘트라베이스 이게 사이즈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으니까 이제 어떤 게 콘트라베이스고 어떤 게 첼로인지는 모르겠지만 두 개 합쳐서 지금 10명인 거는 거의 아실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런 식으로 유출을 해갖고 이게 현악 오브가 지금 40인조다고 이렇게 제가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구성은 현악 오브의 정확한 구성은 이제 이 레바인이 결정을 했을 거라고요. 이 여러 가지를 고려해가지고. 근데 일반적으로
그 베르디 오페라 같은 경우에 현악 오보는 거의 대부분 이 정도 수준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뭐 조금 더 보자면 이제 이 오른쪽입니다. 그 제임스 레바인의 오른쪽에 여기가 이제 제이 바이올린하고 비올라 이런 이제 주자들이 여기 보이죠. 그러니까 숫자는 뭐 딱 요게 40대다 이렇게 뭐 제가 100% 확신할 수는 없지만 대충 이 정도 수준이다라는 거는 확실하게 짐작을 할 수 있어요. 오케스트라 피트를 보면.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오케스트라 악기 편성을 대충 이렇게 합니다. 여기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목관악기나 금관악기, 타악기는 이제 그 스코어, 그러니까 악보에 작곡가가 이미 기록을 해놨습니다. 근데 이 현악기는 숫자가 없습니다. 그냥 현악 오브로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한 데서는 이렇게 피트를 보는 방법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트롬본 계열인 이제 침바소 저번에 한번 소개시켜드렸는데 이렇게 생긴 이제 악기입니다. 흔히 이제 쓰는 악기는 아닙니다. 요거는 이제 그 트롬본보다 약간 저음을 그렇게 만든다 그러네요. 그리고 여기 보면 온스테이지 밴드가 있습니다. 나 이게 이제 뭐 어디에 쓰나 했더니 나중에 이제 그 오페라를 보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거는 이제 그 사부에 이제 장송행진곡이 나옵니다. 그 기독교인들을 이제 사형시키는 그 사형시키기 전에 이제 울려 퍼지는 연주인데 이거는 이제 장송행진곡이 일반적으로 주는 성격 때문에 이 오케스트라 피트에 이 오케스트라에서 연주를 하지 않습니다. 별도로 한 10여 명이 이렇게 모여서 이 연주를 합니다. 물론 이 레바인이 직접 지휘를 하더라고요. 자, 오늘 소개하는 영상은 이제 뉴욕 메트로폴리탄에서 2017년 1월 7일 날 공연한 작품이고요. 공연 시간은 약 2시간 30분인데 여기 한 일반적인 시간보다 한 5분 정도가 이제 길어졌습니다. 앵콜 공연이 하나 있습니다. 앵콜 연주가. 그다음 지휘는 이제 제임스 레바인이고 뭐 뉴욕 메트로폴리탄의 뭐 살아있는 전설이죠. 40년간 상임 지휘자를 했는데 이 타이틀로는 이제 이 나부코 역의 플라시도 도밍고가 맡았습니다.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케스트라하고 이제 합창단이 등장해서 이 멋진 이제 합창곡을 부르는데 한 가지 특이할 사항은 이 두 사람의 이 걸출한 인물이 이 둘 다 참 작년에 이제 불명예 퇴진을 했죠. 이 미투 사건에 휘말려서 제임스 레바인은 불명예 퇴진을 하고 뭐 나이도 뭐 고령이었기 때문에 은퇴할 나이도 됐지만 아시다시피 플라시도 도밍고는 이제 미국 내에서 이제 공연을 하지 못합니다. 유럽에서도 뭐 일부 공연은 이제 지금 못하죠. 아무튼 뭐 그런 슬픈 얘기가 있습니다. 아직 완전히 이제 해결된 상태는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이 캐스팅을 보면은 플라시도 도밍고가 이제 나부코 역을 맡았고요. 나이가 굉장히 고령인데도 불구하고 뭐 엄청난 체력을 발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류드밀라 모나스트르스카 뭐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우크라이나 분인데 이분이 이제 그 뭐 또 하나의 주인공인 이제 아비가엘레 공주 역을 맡았는데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노래가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페레나 공주의 이 제이미 바튼, 자카리아라고 이제 이 베이스가 이제 역할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죠. 주인공만큼 그 단독 성악도 많고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이제 특징이 이제 테너의 역할이 굉장히 미미합니다. 이스마엘레라고 이제 장군이 나오는데 이 두 공주와 이제 삼각관계를 펼치고 있는. 근데 뭐 사실 그 역할이 굉장히 미미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주요 캐스팅에서는 뺐습니다. 주요 아리아는 이제 나부코가 부르는 카바티나와 카발레타. 거의 대부분의 이제 주인공들이 이중 아리아를 이렇게 부릅니다. 아주 전형적인 이제 그 벨칸토 스타일이죠. 카바티나와 카발레타를 이렇게 연이어서 거의 부릅니다. 이 이중 아리아의 기본적인 특징은 제가 저번에도 설명드렸지만 카바티나가 먼저 나오고 약간의 이제 그 레지타티브가 나오고 나서 격정적인 이제 카발레타가 나옵니다. 카바티나는 굉장히 서정적이고 조용하고 카발레타는 아주 힘차고 또 약간 격정적이고 이제 그런 거라고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렸죠. 거의 대부분 그런 형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나부코의 이 두 곡, 아비가일레의 이 두 곡, 그 다음에 페네나는 이제 그 마지막 죽기 전에 이제 기도하는 그런 솔로 아리아가 하나 있고요. 자카리아라는 이제 그 이스라엘 제사장이죠. 이 사람도 이제 이 이중 아리아 한 곡을 부르죠. 카바티나 카발레타를 연이어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이중창은 이제 나부코와 아비가일레인데 요건 제가 지금 하나가 빼졌는데 이것도 이중창임에도 불구하고 카바티나와 카발레타의 성격을 그대로 따릅니다. 이 뒤에 한 곡 더 나옵니다. 그 용서해라 내 딸아 뭐 이런 게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삼중창이 이제 이
아비가일레, 페네나하고 이제 이스마일레가 같이 부르는 삼중창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멋진 합창,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입니다. 이렇게 있는 것 중에서 이제 제가 이렇게 한번 골라봤습니다. 한번 주의 깊게 들어보시면 되고요. 자, 등장인물은 이렇습니다. 이 바빌로니아 왕이 이제 나부코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나부코 왕은 굉장히 악명이 높습니다. 정복지의 포로들을 무조건 강제 송환을 시켜서 이제 노예로 삼고 학살과 약탈을 뭐 일삼고 또 그 나라의 이제 종교를 완전히 작살내고 심지어는 지금 이 오페라에서도 나오지만 신이라고 그렇게 칭하는 그런 무례를 범합니다. 불경을 범하죠. 이 사람한테 이제 두 명의 딸이 있습니다. 이 친딸인 이제 페네나 공주와 노예의 몸에서 낳은 이제 아비가일레 공주 둘이 있는데 이 페네나 공주는 뭐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이스라엘에 이렇게 포로로 잡혀온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 상태에서 과거에 이제 자기가 도와준 이스마엘레 장군이 또와 이제 사랑을 나누게 되죠, 둘이. 그래 이스마엘레 장군이 이제 페네나를 이제 탈출시키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제 그 히브리 제사장인 이제 자카리아는 이제 나부코 왕이 이제 이 예루살렘을 침범을 했을 때 이 페네나 공주를 이용해서 나부코 왕의 이제 그 약탈과 공격을 이렇게 막으려는 그런 의도를 갖고 있었는데 기독교로 개종을 하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아비가일레 공주도 이제 이스마엘레를 사랑합니다. 예루살렘을 공격하자마자 이스마엘레한테 자기를 사랑하면 살려주겠다는 뭐 이런 말부터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그 자카리아와 이제 동생인 안나의 도움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페네나는 기독교로 이제 개종을 하죠. 뭐 이게 그 바빌론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엄청난 이 반역이죠. 그런 상태에서 바빌론의 제사장이 그 내용을 알고 이제 아비가일레에게 이 페네나 공주를 이제 사형을 시켜야 된다고 그렇게 척을 지게 됩니다. 아비가일레 입장에서도 결국 자신의 이제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되죠. 2부에서 노예의 딸이라는 걸 알게 되고 결국 자기가 왕위를 이을 수 없다는 걸 압니다. 나부코가 자기한테 왕위를 줄 리가 없죠. 페네나한테 주지. 그래서 결국 나부코 왕과 페네나를 제거해가지고 제거한 뒤에 자기가 왕이 돼야 되겠다는 그런 역모를 이제 꾸미게 되죠. 그렇게 꾸미면서 이제 페네나 공주를 이제 그 사형, 그러니까 이제 이 기독교인과 함께 사형을 시키기로 그렇게 결정을 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나부코도 이제 이 억류를 당하게 되죠. 이제 미쳐버리죠. 그러니까 신을 부정하고 자신이 신이라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이제 미쳐버립니다. 정신 착란을 일으키면서 아비가일레한테 왕위까지 다 뺏긴 상태가 되는데 나중에 이제 그 깨어나서 그 다시 기독교의 신, 유대의 신에게 용서를 빌고 늙은 부하인 아브달로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결국 모든 상황을 다시 정리를 하는 그런 오페라입니다. 결국 아비가일레는 이제 마지막에 자기 잘못을 깨닫고 이제 독약을 먹고 이제 스스로 죽죠. 이게 이제 오페라의 전체 스토리입니다. 연출은 엘리자 머신스키라는 분이 연출을 했고요. 오스트레일리아 오페라 연출가입니다. 자, 공식 트레일러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휘는 이제 그 유명한 제임스 레바인, 40년 동안 뉴욕 메트로폴리탄 상임 지휘자를 하셨던 분입니다. 불명예 퇴진을 하셨죠. 나이도 많습니다. 뭐 이분이 이제 직접 지휘를 맡았습니다.
자, 서곡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는 1부부터입니다. 1부의 부제는 이제 예루살렘입니다. 감사합니다.